그 다음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게 이게 있습니다. 북부 신화의 뿌리를 박은 인생관에 독특한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사이 저 유명한 영화에 보면, 영화나 이 만화에 보면은 그 모티프가 북부 신화에 기초를 하는 게 많습니다.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어벤져스, 뭡니까? 반지의 제왕입니까?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북구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이 북구 신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북구 신화는 아주 독특한 신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가 두 개가 있다면 그리스 신화죠. 그 다음에 북구 신화인데 이 북구 신화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또 비극적입니다. 또 비장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고요. 북구 신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보면 거기는 십자가가 안 나오죠.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북구 신화를 하니까 거기는 신이라고 해도 그게 뭐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도 죽고,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구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이킹 사람들의 이 장렬한 인생관입니다. 장렬한 전사 집단이죠. 이 세계에서 전사 집단이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전사 집단이 있습니다. 제1번을 꼽으려면 몽골 투르크 전사 집단입니다. 거기서 파생한 맘루크 전사 집단, 그 다음 바이킹 전사 집단, 또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일본의 사무라이 전사 집단. 이 전사 집단의 인생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하다가 손에 칼을 잡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학이 있습니다. 남자의 미학이죠. 멋지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생각을 가장 전형적으로 표출한 사람들이 이 바이킹입니다. 스웨덴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은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 출판사에서 펴냈는데 프랭클린 디 스콧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한 7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후배되는 대사 한 분이 이 책을 저한테 줬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니까 아, 바이킹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바이킹 사람들이 룬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고 이 돌에다가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시가 아주 멋집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이킹의 인생관을 엿보게 하는 시라고 그래가지고 자주 인용되는데 이래요. 시가. 가축들이 죽는다. 친척들도 죽는다. 너도 죽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은 죽은 이들 하나하나의 정정당당한 이름이다. 바로 이거죠. 이분들의 인생관. 다 죽는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있다. 그 명예로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은 죽은 이들 하나하나의 정정당당한 이름이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스웨덴의 역사를 쓴 저자는 바이킹의 윤리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심층 심리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조상인 바이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르웨이 사람들의 조상이 바이킹 아닙니까? 흉악무도했던.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이 세계사의 가장 큰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바이킹 사람들의 윤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적 신념의 소유자들이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이 운명적 게임을 감당하였는가였다. 고통은 참아내야 한다. 남을 위해서나 원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명의 실현을 위하여,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폭력과 잔인한 행동도 예사로 했다. 이 또한 변명이 필요 없다. 운명이니까. 그들은 사회적 의무나 도덕적 금기 따위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경제적 이해 득실 같은 것들은 경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나쁘고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 그것은 미학이었다. 그들이 한 일들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멋진 것, 그래서 옳은 것이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미학이라는 겁니다. 남자의 미학.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멋지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선이다.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해도 결국 그것이 선이다. 왜냐? 이게 인간의 운명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운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발견을 하고 그 운명에 충실하게 멋지게 사는 삶, 이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남자의 미학, 바이킹의 미학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남자의 미학이 실종된 것이 요사이 한국입니다. 막말, 떼쓰기, 폭로, 배신, 저질, 거짓말, 사기, 무례가 이 지도층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절대고독, 박정희의 초인적 결단, 김유신의 장엄한 자주정신, 계백의 결전의지, 이승만의 자존과 자유, 성삼문의 절개, 안중근의 인의, 이런 미학이 한국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요사이 좌경화되면서 떼쓰기, 폭로, 배신, 저질, 거짓말, 사기, 무례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 이거죠. 운명을 받아들인다. 한국인이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국방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믿을 수 없으면 핵무장해야 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의 자유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결국 말이 돌고 돌다가 보니까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후예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냐? 운명을 받아들였다. 한국 사람들은 객관적 조건으로서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책임을 회피한다. 운명을 회피한다. 한국에게 주어진 운명은 뭐냐? 자주국방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킴으로써 남북한이 다 떳떳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번영하면서 사는 민족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헌법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또는 자주통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주통일이 뭡니까? 북한이 말하는 자주통일은 반미입니다. 자유통일을 해야죠. 자유통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더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은 자유통일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통일이라는 숙명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통일을 하려니까 돈이 든다. 자유통일을 하려니까 내가 용감해져야 된다.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인간이 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근사한 나라에 살면서도 헬조선이라고 자학을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이런 문재인이 나오고 이런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므로써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침해하고 있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나오고 말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즉 우리가 행복을 되찾으려면은 선거를 잘 해가지고 좋은 정부를 만들고, 그 좋은 정부가 법치를 다시 재정립할 때, 그러니까 법치를 재건할 때 우리가 행복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